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논의가 시작됐죠. 의장단 선출, 상임위 배분을 두고 줄다리기가 시작됐고요. 그런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개혁 연대하자 이런 움직임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면서 평화와 정의의원 모임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도 지금 맡고 있죠. 장병완 의원 연결해서 어떤 계획인지 들어보겠고요. 오늘 2부 시간에는 당진과 천안으로 옮겨졌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천덕꾸러기처럼 방치되고 있는 놔둔 침대 매트리스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우리 월드컵 대표팀 독일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연결해서 우리 대표팀 분위기 좀 들어보겠고요. 자,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 조사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죠. 정말로 기차 타고 북한을 넘어 유럽으로 여행 가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난 2003년에 그 경의선 철도 연결 당시에 화물 열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경험이 있는 박흥수 기관사를 초대해서 앞으로의 과제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첫 번째로 만났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면서 또 평화와 정의의원 모임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죠. 장병완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내대표 회동이 40분 만에 끝났다고요? 네, 약 한 40-50분 걸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각 당이 기본 입장 이런 것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원구성을 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원칙적인 의사표명만 있었습니다. 예. 어느 당이 부의장 자리랑 상임위 어디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이제 내일부터 수석 부대표들 회담이 이제 지속되고 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원내대표들끼리 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서로 이제 약간의 탐색전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의장단 구성 문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요 두 개를 좀 나눠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의장단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그냥 국회에서 아예 입후보 받아가지고 정견 발표 듣고 선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병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교섭단체 간에 좀 밀실해서 협의해서 실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후보가 되는지 어떤 철학으로 국회 운영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깜깜이 투표를 했었거든요. 컨닝 페이퍼가 붙어 있다면서요? 네. 또한 이제 의장 및 부의장을 국회 의석 순서에 따라서 맞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사실 과거 이제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의장을 여당이 맡고 부의장을 여야가 한 명씩 맡았었죠. 예. 반면에 이제 3당 체제가 됐던 20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1, 2야당이 이제 맡았을 뿐인데, 예. 지금 4개의 교섭단체가 이제 한 것은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예. 이제 과거 경우에도 15대 후반기에는 제3당이었던 자민련의 박준규 의장이 당선이 됐었고, 16대 전반기에도 제2당이었던 민주당의 이제 이만섭 의장이 당선이 됐었고요. 네. 16대 후반기에도 역시 자유투표를 통해서 이제 야당인 박관영 의장이 됐었거든요. 자유투표 하는 전례들이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은 네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이 다당제 현실을 감안할 때 네. 국회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별로 의장,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어허. 또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뭐 좀 이렇게 철학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더 충실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오늘 회담에서도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좀 탈피해보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유투표. 근데 그 자유투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떨떠름해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 좀 보수 성격의 두 야당 쪽에서 조금 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왜 부정적일까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그 범진보연대라고 하는 저 의석이 좀 과반을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 보수 두 야당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가면 부의장 자리를 자유한국당 하나, 바른미래당 하나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부의장 자리도 못 얻을까봐 좀 두려워하는군요. 그런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상임위 문제에서는 먼저 상임위를 좀 쪼개가지고 더 늘리자는 얘기가 있던데 민주평화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이런 각 당의 입장보다는 한 상임위에 두 개 부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문위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부 쪽에 현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야 간에 서로 정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제 이견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마저도 같이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임위원회를 좀 분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지난 이전 종전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예. 일종의 국회도 좀 방화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어떤 한 상임위원회 문제가 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해서 해결하지 않고 예. 국회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관행이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는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마침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논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꼭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첫 원구성할 때부터 그런 논의는 몇 차례 있었는데 예. 아까 말한 그러한 의석수를 자리를 늘리는 문제로 비춰지는 것 때문에 예. 많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가운데서는 법사위원장이 가장 그 핵심 쟁점인데 민주평화당 입장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특히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 의사결정인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견제를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좀 서로 다른 당에서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법사위원장은 꼭 자유한국당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러나 한국당 말처럼 무조건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죠. 왜냐하면 거대 양당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당 간의 의견 대립을 조율할 수 있는 오히려 3, 4 교섭단체가 맡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법사위원장을 3, 4 교섭단체에서 만들자.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데요. 알겠고요. 아까 장병환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른바 범진보 개혁 입법 연대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네, 저희 당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나 천정배 의원이 제안한 바가 있고, 또 이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를 하자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이렇게 그걸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그 논의를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네. 이를 뒷받침할 어떤 개혁 입법이 20대 전반기에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다 좀 개혁적 정치를 하라는 그 요구였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보 개혁 세력이 좀 힘을 합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 의견들이 여러 군데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 입법 연대는 연정이나 통합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아직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본격적으로 그럼 개혁 입법 연대를 제도화하는 논의가 시작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당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에 따라서 예. 어떤 형태로 이 정치 지형이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로 당 정비가 좀 끝난 후에 본격화될 것 같다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중진과 이미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물론 청와대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하고도 이야기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런 적이고, 예.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이었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드루킹 특검 오늘부터 수사 개시라고요? 예, 허익범 특검이죠. 한참 전에 임명장 받았는데 이게 사무실 임대도 해야 되고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진용 갖추느라 물리적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원래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예. 오늘부터 90일간이에요. 공식 수사. 그렇습니다. 특검이 첫 브리핑도 했다면서요? 예, 허익범 특검은 앞으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적 수사도 아니고 청부 수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 수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나 이런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 예. 청부 수사라는 거는 이게 좀 봐주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둘 다 아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수사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고 그렇죠. 사실 하나만 한 얘기고 그런 네. 거 아닙니까? 예.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예.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월드컵 축구가 아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석대로 하겠다. 강조했는데 브리핑 많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특검들은 사실 매일매일 공식 브리핑도 했었거든요. 특검보를 대변인으로 임명해가지고. 박근혜 특검 때는 매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안 하겠다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양과 질이 예. 지난 특검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지금 속단하고 예단해서 말할 부분이 아니다. 수사 내용뿐 아니라 과정까지 정확한 분석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조심스럽네요, 말이. 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단을 갖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특검이란 제도 자체가 정치적 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수사당국이 권력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특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은 존재 자체가 어떤 약간 방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모든 특검들이 시작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오늘 허익범 특검은 특히 더 조심스러웠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필요하면은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그것도 다 원칙론적인 얘기고. 예. 근데 지금 준비 단계에서 벌써 좀 검경 쪽하고 삐걱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에 특검 출범할 때 되면 우리 적극 협조하겠다 이러는데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특검이 말한다고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다. 말이나마 이제 그런 말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나 송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겠죠. 김 당선자는 경찰 조사 한번 오래 받았는데 송 비서관은 그냥 청와대 자체 면담으로 그쳤거든요. 예. 네. 뭐 경남지사 당선자도 그렇지만 청와대 비서관 또 이번에 정무비서관 된 거 좀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허특검은 물론 뭐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지금 뭐 청와대가 특검 수사 방패막이 하는 거 아니냐. 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송인배 전 부속실장을 정무비서관으로 옮겨놓은 게 뭐 그 시그널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뭐 야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전혀 개의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정권 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최측근들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참 의혹은 있는데 딱히 지금 뭐 돈 이야기 이런 게 또 구체적으로 오간 건 없어요. 그렇죠. 또 청와대하고 여당의 지지율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네. 이 특검이 부담을 안 느끼면은 이상한 거죠. 뭐 특검 출범 전부터 우리 그런 얘기 했지만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특검 보호 뽑는데도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앞으로 수사가.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 범위가 뭐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플러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사실 드루킹이 댓글 달고 매크로 돌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건 뭐 많이 드러나 있어요. 예. 본인도 다 인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검이요. 자, 경찰이 수사했는데 드루킹이 뭐 불법적으로 댓글 단 게 3만 개라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4만 개더라. 이렇게 하는 게 특검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핵심은 정치인 문제죠. 그렇죠. 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그 윗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죠. 존재했다면 밝혀내야 되고,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건 의혹에 불과했다. 예. 죄가 없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죠. 예. 현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거기다가 그 도 변호사를 1시간간 면담했던 백원훈 민정비서관. 예. 다 센 사람들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쪽의 대표적 인물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드루킹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물증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기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자면 드루킹이 뭐 했던 거하고 관계 하나, 그다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걸 뭔가 좀 이렇게 덮으려고 하거나 약하게 하려고 했다든가라는 의혹 두 번째, 이 두 가지인 거죠. 네.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이 많이 검색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뜬 뉴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검색한 첫 번째는요. 안성 교통사고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에서 10대 중고등학생 5명이 렌트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의 관심이 렌터카 대여업체에 쏠리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업체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도 없는데 5명 다, 그죠? 네. 어떻게 차를 빌려줬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원을 한 시민은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킨 아이들도 잘못이지만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차를 대여해준 렌터카 업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렌터카 업주는 운전을 한 A군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확인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렌터카 업주가 거짓말을 했든지 네. 아니면 A군이 뭐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대신 뭐 했든지 뭐 이건 좀 밝혀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화제가 된 검색어는요? 유시민, 노회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내일 방송을 끝으로 JTBC 썰전에서 하차하고 그 자리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투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유 작가는 썰전 하차와 관련해 이제 정치에서 더 멀어지고 싶어서 정치 비평의 세계와 작별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본업인 글쓰기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누리꾼들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서 더 멀어지고 싶어서 정치 비평의 세계와 작별한다. 네.
글쎄요, 얼마나 작별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어요. 자, 또 다음 검색어는요. 어제 세종시 화재 발생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현장에서 큰 폭발음이 났다고 얘기했죠. 그랬죠. 소방당국은 바닥에 코팅제를 칠하는 작업인 액폭시에 의한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발생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7개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통로가 일종의 굴뚝 효과를 내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건물을 건설한 시공사인 부원건설이 자주 검색되고 있는데요. 부원건설은 해당 지역의 지하 2층, 지상 24층짜리 476 규모 가구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오는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이 나오면은 참 안타까운 그 사연들이 꼭 소개가 되던데 이번에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의 면면이 알려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 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공사장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25살 A씨가 있고요. 또 두 딸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49살 B씨, 중국 국적의 34살 C씨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소방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대피 과정에서 창고에 숨어 있다가 단열재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숨졌거나 대피로를 찾지 못해 연기를 마셔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오래전 칼 858기 폭파 사건 김현희. 네. 오늘 검색어에 자꾸 오르더라고요. 일명 칼 폭파범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죠. 예.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오늘 칼기 사건의 주범은 김현희가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라면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이 김현희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예. 김현희 씨는 북한 외교관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범인 김승일 씨와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대한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에 아부다비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칼 858기가 인도양 상국에서 폭발을 했고요. 그로 인해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김승일 씨는 검거된 뒤에 수사 중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했으며 김현희 씨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결국 폭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안전기획부가 제13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12월 15일 김현희 씨를 폭파범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1990년 김 씨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그해 사면됐는데요. 김현희 씨는 올해 1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88 서울올림픽을 막는 것이 당시의 임무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자 가족들이 주범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 사건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도 재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네. 희생자 가족들은 증거 부실 등을 이유로 31년이 지난 오늘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이들은 김현희 씨가 전두환 군사정부의 정권 연장을 위해 이용됐던 도구라며 김 씨를 고소해서 법정에 다시 세운 뒤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회고록에 칼 858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주목되는 검색어 뭐죠? 오후 들어 그야말로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검색어입니다. 홍준표 나무인데요.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남도청이 채무 제로 달성을 기념해 심은 나무가 25개월 만에 뿌리채, 통째로 뽑혔습니다. 왜 뽑혔어요? 일단 나무 전문가로부터 고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주목 같은 경우는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존 적응률이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앞서 사과나무를 심었던 자리에 죽은 이후에 다시 주목을 옮겨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됐군요. 네,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고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돈 침대 매트리스, 이 주민들도 모르게 당진에 쌓아뒀다가 반발을 샀죠. 그러자 다시 천안에 있는 대진 침대 본사로 옮기겠다 했더니 이번엔 천안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갈까 갈 곳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처리 절차와 방법 모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전문가가 있네요. 서강대학교의 이덕환 화학과 교수를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수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처음에는 원안위가 한 달 안에 수거를 완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16,000개밖에 수거를 못했죠. 예. 결국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우정사업본부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22,000개를 수거를 해서 느닷없이 당진항에다 갖다가 쌓아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말이 쌓아놓은 거지 그냥 갖다 내팽개 쳐둔 거죠. 예. 그거 말고는 지금 그 후에 처리 방법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들리는 거는 예. 이 침대를 해체해가지고 예. 부피를 줄인 후에 제조사의 창고에 밀봉 보관한다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건 대안일 수가 없죠. 예. 대진 침대가 과연 언제까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불안하고요. 예. 이 대진 침대라는 곳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기자들이 찾아갔을 적에 그 라돈이 뭐냐고 물어보던 회사예요. 맞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 회사한테 이 방사성 물질의 그 밀봉 보관을 맡긴다는 이 발상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핵심 물질이 왜 그 모나자이트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일단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천안 공장에다가 밀봉 보관시키겠다는 겁니다. 모나자이트도? 예. 그리고 모나자이트를 뺀 나머지 그 스프링이나 이런 천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역시 밀봉해서?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나자이트만 밀봉 보관하고? 그렇죠. 모나자이트로 심하게 오염된 부품만 빼서 저걸 하겠다는 건데, 이게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그럼? 이게 이제 그 원안위의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원안위는 지금 모나자이트에서 나오는 라돈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원안위 말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이유도 없고 이 많은 양의 침대를 이렇게 모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라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나자이트라는 거는 그 우라늄하고 토륨이 들어있는 방사성 광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차세대 원전의 핵연료로 쓰게 될 토륨이라는 핵연료의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침대 한두 개에 그 가정에 흩어져 있을 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지금 다 합하면 한 4만 개가 모이는 겁니다. 4만 개가 모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나자이트는 대략 1톤에서 3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라돈의 양이 많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결국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왠지 흩어져 있으면 별 위험이 없다 손치지만 1톤에서 3톤짜리를 모아놨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그렇죠. 이거를 밀봉해서 대진침대 공장에 놓는다? 이건 아니네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그 근처에 가서 사람이 금방 목숨이 위험해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자동차가 위험해서 가까이 안 가는 거 아니죠.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공장이라는 곳을 사진을 보면은 그 주변이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토륨 그 핵연료 물질의 광물을 예. 한 3톤 가까이를 거기다 쌓아놓는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죠? 중저준이 폐기장으로 가는 거죠. 아, 경주에 지금 그 지은 거 말이죠? 그렇죠. 거기 지금 이미 중저준위 폐기물들이 들어가고 있나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원전에서 나오는 저준위 폐기물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예.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장갑이나 방호복이에요. 그렇죠. 오염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자로에서 사용했다는 거 이유 때문에 예.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모나자이트는 그것보다는 더 위험하다? 그거보다는 당연히 더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만큼 위험한 거는 아니지만은. 물론이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저준위 폐기물보다는 더 위험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저준위 폐기물 장갑이나 방호복은 다 경주의 폐기장으로 보내면서 지금 이 모나자이트는 보낼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법조항을 아주 협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모나자이트를 핵연료 물질이라고 보거나 모나자이트에 들어있는 토륨이나 우라늄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보게 되면은 충분히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를 이거를 매립을 한다 또는 폐광에다가 넣어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나라가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어느 곳에다가 매립을 할 것이며 어느 폐광에다가 넣어놓을 겁니까? 그러네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그거를 용납을 하겠어요? 아니 교수님, 그걸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그 많은 논란 끝에 경주에다가 그 중저준위 폐기장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지은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로 가야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 양이 1톤, 3톤 그러니까 꽤 많은 걸로 들리시겠지만은 요거를 제 생각에는 임시로 아주 잘 설계된 집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임시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부피를 줄이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이 4만 개에 가까운 침대를 다 경주에다 보내면 경주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럴 필요도 없고 모나자이트만 빼가지고 해체를 하고 소각을 해서 모나자이트는 광물입니다. 모래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 줄이면은 200리터짜리 드럼통 경주에서 쓰는 겁니다. 200ml짜리 저준위 폐기물을 넣는 드럼통에 한 10개면은 충분히 처리를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만히 머릿속을 생각해 보시다가 3톤 모나자이트? 어이구, 이거는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원한이가 이제 대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서강대학교 화학과의 이덕환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밤 월드컵 축구 독일과의 경기, 일부 외신 기자들은 우리가 독일 이기는 걸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러시아 현지에 가 있는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연결해 봅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대표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경기 시간까지 한 4시간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 9시 반 정도에 경기장 카잔 아레나에 도착을 해서 경기전 워밍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훈련은 베이스 캠프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번, 그리고 어제 이곳 카잔에서 1번 해서 총 3번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취재진에게 다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아무래도 독일의 한 수 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결국 못 뛰는 거죠? 네,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멕시코전 과정에서 왼쪽 종아리를 다쳤는데 이게 정밀 검진 받아본 결과
이제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확인이 됐고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나올 수 없는 상태로 미리 발표가 됐습니다. 다른 선수들 혹시 부상 때문에 빠진 선수는 또 없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로는 이제 멕시코전을 치른 뒤로 부상자는 더 없는 상태고요. 예. 선수들 컨디션은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다 좋다고 하니까 일단 선수들이 컨디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독일과 과정에서 어떻게 잘 준비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경기 결과가 갈릴 것 같습니다. 멕시코전에서 멋진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 그런데도 계속 눈물을 흘려서 참 안타까웠는데 뭐 몸 컨디션 어떻답니까 혹시? 어제 그 독일전 공식 기자회견을 할 때 독일 대표팀 감독도 이 손흥민은 위협적인 선수고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상대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주 부담스러운 공격수거든요. 예. 지금 컨디션 다행히 아주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고요. 예. 또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 대표팀 멤버 중에 이제 어떤 스타일로 경기를 뛰는지 아는 선수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자신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선수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비진에서는 우리 팀이 실점 상황마다 번번이 이름이 거론됐던 중앙 수비수 장현수 선수 독일전에도 출전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장현수 선수, 네, 스웨덴전, 멕시코전 두 경기 모두 말씀하신 대로 수비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게 실점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랬던 게 사실인데 문제는 신태용 감독이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를 하면서 공격과 허리, 수비에 각각 이제 키플레이어 한 명씩을 세우고 그 선수들 중심으로 전술을 짰거든요. 예. 공격의 손흥민, 허리의 기성용, 그리고 수비의 장현수 선수인데 지금 이미 기성용 선수가 빠져서 허리에 공백이 생긴 이 상황에 장현수마저 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장현수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신태용 감독의 선수 기용 스타일을 고려해 봤을 때 장현수 선수를 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여기 있는 취재진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현수 선수가 지금 중앙 수비수로서는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 느낌인데요. 장현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지금 기성용 선수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오히려 허리 쪽으로 올라온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장현수 선수가 이제 수비수를 도와주는, 앞에 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혹시나 실수가 나오더라도 부담감이 이제 덜 하거든요. 뒤에 수비수로 나와서 실수했을 때는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앞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장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스웨덴하고 할 때보다는 멕시코하고 할 때 훨씬 실력이 좀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독일하고 할 때는 더 나아지는 거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가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 선수들은 자신감을 점점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세 번째 상대로 만나는 독일이 앞에 두 팀과 비교해서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 부분이 상대 독일의 전력과 맞물렸을 때도 과연 상승세로 나타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은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멕시코한테 한 골 차로 졌고 독일도 멕시코한테 한 골 차로 졌잖아요.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독일전도 할 만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독일처럼 그 우승을 목표로 나오는 팀들은 보통 조별리그에서는 좀 컨디션을 많이 가라앉히고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이제 16강전 뛰면서부터 이제 보통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아, 또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독일 그 내부에 선수들끼리 조금 균열이 있다. 좀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독일이 실제로 경기력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F조는 오늘 밤 두 경기 치러보고 마지막 끝나봐야 사실 다 아는 거죠? 경우의 수가 아주 복잡하죠, 지금? 네, 뭐 제가 일단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는 자력으로는 16강에 못 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독일을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열리는 멕시코와 스웨덴의 경기에서 멕시코가 무조건 이겨야 일단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독일의 2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멕시코 스웨덴전 스코어에 상관없이 멕시코가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멕시코가 이제 스웨덴을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한 2골 차 이상으로 넉넉하게 이겨준다면 예. 우리가 스코어에 상관없이 독일을 이기기만 하면 16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에서는 네. 결국은 우리가 탈락하게 되거든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뭐 우리 관심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2연승 달리는 멕시코도 오늘 대패하면은 혹시 또 못 올라갈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 네 팀의 승점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멕시코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쉽지 않고 네. 또 독일도 지금까지 월드컵 도전 역사를 통틀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조별리그가 끝나고 나면 F조에서 뭔가 그동안 없었던 좀 새로운 네. 그런 발자국이 남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거기서 희생양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지금 취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에 텔레비전 2개 켜놓고 우리 팀이랑 멕시코 팀을 동시에 응원해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모니터로 지금 멕시코 경기 볼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 네, 현재인은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였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가 있었죠. 네. 어제 이제 뉴스 사이다에서 다뤘는데 좀 더 자세히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먼저 경제수석은 이 학자 출신이었는데 관료 출신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해석이 좀 분분하죠.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의 기한자다 이런 평가를 받던 홍장표 수석이 이제 관료 출신 윤종원 수석으로 바뀐 점에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데요. 뭐 그동안 언론이 더 이제 불을 붙여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경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걸 두고 장하성 대 김동연 구도 이게 만들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긴 거 아니냐? 아니다. 이 장하성 실장이 실무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준 거다. 이렇게 좀 신문마다 여러 얘기가 지금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정작 경제수석이 된 윤종원 수석은 어떤 분이에요? 이른바 이제 모피아 이렇게 부르는 이제 재무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획예산처를 또 거친 이력이 있습니다. 원래 재무부 출신들은 금융, 세제 여기에 강하고 경제기획원 출신, 과거의 경제기획원 출신이 거시정책과 예산을 주특기로 하는데 예. 지금 둘 다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팔방미인형 관료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능력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평들이 이제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김동연 부총리하고는 행시 한 기수 차이로 이제 후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부 언론에서 포용적 성장론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관료 출신들은 잘 안 꺼내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관료들은 아무래도 좀 효율을 우선하는 성장론 여기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윤종원 수석의 경우에는 뭐 감원이나 고용 안정성의 악화로 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이제 칼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내세워 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것은 뭐 IMF라든지 국제기구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는 좀 쭉 해온 얘기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OECD 대사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한 것 같습니다. 정작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이죠. 왜요? 그 보수적 시각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어제 이제 민주노총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요, 윤종원 수석이 주 OECD 대사를 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뭐 폭언을 한 이력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그때 한 얘기가 민주노총은 폭력적이고 프랑스에서 이제 시위를 할 때 차를 불태웠던 이런 파괴자들과 같은 집단이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뭐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주류 경제 관료의 시각을 좀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고 신임 일자리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정치권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태호 수석인데요. 당 출신이고 2015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하고 2016년 20대 총선에 둘 다 이제 관악을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두 번 다 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패배를 한 것인데요. 2015년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선거운동을 좀 하러 올 정도로 신뢰가 아주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 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정태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렇다면 관료 출신 경제수석하고 정치인 출신 일자리 수석 뭐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원래 전임인 반장식 수석이 관료 출신이고 정태호 신임 수석이 당 출신이니까 이제 뭔가 균형을 맞췄다 이런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장하성 실장이 또 이제 문재인 캠프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과 대통령 사이를 조율하던 직속 부하인 정책기획비서관이 정태호 수석이었는데 이제 다른 일을 맡게 돼서 뭔가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입지 축소다 이런 해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은 뭐 전과가 몇 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실련 출신이고 또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확정 이력 이런 게 있는데 2001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하고 150만 원 선고받은 게 이제 논란이 큽니다. 예. 청와대가 일전에 발표한 인사배제 7대 기준을 보면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 이렇게 한정해놨기 때문에 이 이용선 수석의 경우에는 뭐 배제에 해당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는 있는데요. 2004년이 마지막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늘 논란인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 논란 이게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만든 2017년 상반기 검증 보고서가 어제 이제 공개가 됐다 이런 뉴스입니다.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이건 뭐예요? 2009년도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단체인데요. 업계의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 네이버는 이제 검색어 조작 논란이 이제 벌어진 이래로 이 단체에 자신들이 검색어에 대한 조치를 한 게 정당하냐라는 취지의 검증 이건 이제 맡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구가 2017년 상반기 검증을 해봤더니 뭘 삭제했다는 겁니까? 일단 최태원 SK 회장의 사생활 문제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들 다수를 이제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네. 명예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 검색어 삭제는 당사자가 고객센터를 통해서 요구하고 이걸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루는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예. 네이버는 그냥 SK그룹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제안을 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자체 판단을 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네, 최태원 SK 회장 또 뭘 삭제했다는 겁니까? 관련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제 그 관련 검색어 삭제 이것도 이제 화제인데요. 땅콩회항 사건 이게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당시에 개그 프로그램이 이건 이제 풍지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 개그맨들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떴는데 이거를 지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이 연관 검색어들이 명예나 사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삭제를 요청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의적으로 이제 연관 검색어를 만든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타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위원회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뭐 두 건 다 이제 재벌 관련된 건이고 또 어떤 삭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그리고 팸퍼스 기저귀 유해 물질 이런 검색어 조합이 자동 완성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례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이 됐는데요. 네이버는 이게 이제 부작용 관련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기업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과 요청을 수용한 것이고 언론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이 노출 제외를 철회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기업의 요청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례들이 이제 누적이 된 그 결과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거는 주로 다 기업 쪽 얘기만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뭐 부정적인 사례들을 쭉 언급했는데요. 이 조치가 필요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박영수 특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주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외 처리한 것은 이제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봤고요. 이런 건 개인정보니까 보호해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여전히 기준을 만들고 이제 형평성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논란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대목에 대해서는 논란인데 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선 관련 검색어의 경우에는 네이버가 특별히 제외 조치시킨 것은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됐다. 이 뉴스가 화제인데요.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쪽 입장은 뭡니까? 대법관 이상의 경우에는 퇴직을 할 때 하드디스크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인데요. 그래요? 이 대법관이 사용한 컴퓨터에는 아무래도 판결의 합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이었기 때문에요. 이거 증거인멸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가우징을 하면 복원이 안 됩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도 이제 몇 차례 사례가 언급이 된 바 있는데요. 2008년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하면서 디가우저를 사용했다. 이래서 이제 일반에 널리 알려졌고요. 또 2013년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때도 경찰 수뇌부가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직전에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삭제해서 예. 증거인멸이다. 이 얘기가 나왔죠. 예. 이 두 경우는 명백한 이제 증거인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삭제하는 거는 복원이 되는데 디가우징은 삭제가 안 되는 거, 복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 실제 삭제가 되는 거는 자료 자체가 아니라 이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색인이거든요. 네. 이 서랍에 비유를 하면은요, 서랍에 붙어 있는 라벨만 떼고 이제 그 빈 서랍으로 이제 간주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서류에 이제 서랍에 서류가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서랍이 꽉 찬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를 라벨을 뗀 이 서랍들에 이제 덮어 씌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 정리를 하는 것인데, 예.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라는 것은 라벨이 없는 서랍 속에 아직 남아있는 서류를 꺼내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디가우징이라는 건 이 서랍 자체를 이제 불태워버리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할 것은 대법원 쪽이 밝힌 바 대법관 이상의 경우 퇴직 때 하드디스크 폐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폐기가 그냥 삭제였는지 그동안 계속 디가우징 했는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만 디가우징 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의심의 소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처럼 정말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 타고 외국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어제 이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이 열렸고요. 우선 북한 현지 공동조사부터 하자 이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달 경의선 구간부터 공동조사를 한다는데, 그런데 참 넘어야 할 산,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철도를 사랑하는 23년차 현직 기관사고요. 지난 2003년에 그 경의선 철도 연결 당시에 화물 열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03년에 군사분계선 탁 넘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예, 그 경계선은 초병이 통문을 열고 열차를 몰고 넘어가는데 바로 임진강을 넘었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그렇죠. 없었던 공간, 그 수많은 이제 경계병들만 있는 그런 철교를 넘어가면서 옆에 또 보니까 그 무너진 교각들이 네. 있더라고요. 전지 6.25 전쟁 때.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단국가구나. 그리고 뭔가 그 서울에서 어떤 번잡함과 달리 이렇게 그 황토색이 드러난 어떤 그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는 땅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만 되면 예. 이렇게 또 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때만 해도 희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상처를 봉합하는 실처럼 그 강철 두 줄기가 네. 예, 이 분단의 상처를 이렇게 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으로 그 열심히 자재를 날렸던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박흥수 기관사께서도 북한의 철도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네. 또 외국에서 뭐 주로 일본이지만 이런 데서 평가한 자료나 또 그리고 과거에도 철도공사에서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항을 이렇게 확인하고 한 적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민망한 수준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철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 건설도 그렇지만 그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맞아요, 막대한 맞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철도는 기본적으로 밑에 침목이 깔려야 되는데. 예, 그 침목이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 한 30년 전에 다 없어져 버린 나무 침목들이 네. 아직도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썩잖아요. 예, 썩으면 선로를 제대로 지탱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침목 문제만이 아니라 뭐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북한은 주로 전기철도인데. 전기철도예요. 예, 그 한반도 위성 사진 보면 사실 밤에 보면 예. 북한은 전체가 이제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력 사정도 안 좋고 또 현대철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개선 또 개량해야 될 과제는 안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침목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침목을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못을 박아 놓잖아요. 근데 그 못을 뽑아가지고 고철로 팔아서 그런 북한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뭐 탈선 사고도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랬어요. 이제 주로 이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아직도 국제선 열차가 다니는 베이징 가는. 그래서 그 주요 선로를 제하고 이 북한 철도망이 워낙 또 광대한 망이기 때문에 그 북쪽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뽑아서 하기도 하고 더 열악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데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면적이 우리 면적보다 더 넓잖아요. 철도망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철도는 많이 깔려는 있다면서요. 그리고 북한 내에서의 그 도로 사정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철도 의존 비율은 우리보다도 더 높다면서요. 그렇죠. 그 북한은 이제 주철 정도라고 해서 주력 교통이 철도고 그걸 보완하는 게 도로교통인데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국가들은 철도 발전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도로로 가거든요. 거의 모든 철도 보유를 한 나라들이 철도가 주력 교통수단이었다가 도로의 발달로 인해서 철도 수송 분담률이 낮아지는데 북한은 아주 장기적인 어떤 고립 상태와 뭐 경제 봉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력 철도 교통 수단 시대에서 도로 교통으로 가는 시대로 접어들지 못했던 거죠. 못 넘어갔다. 그래서 그 광범위한 그 사회 인프라, 도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없었고, 또 그나마 있는 철도마저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상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어떻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잘 쓸 것인가. 이제 이걸 다음 달부터 이제 하기로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현재 북한 철도의 평균 시속이 자전거 속도라면서요. 자전거 빨리 달리시는 분들 한 시속 35km 달리는데. 그 과거에 개성공단까지 뭐 저희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넘어서 판문역까지요. 그때 이제 남쪽 지역에서 속도를 꽤 냈지만 선로가 좋아서 북쪽에 개선을 했는데도 그 당시 남북공이 합의하기를 25km로 제한 두고 달렸거든요. 개선한 후에도? 근데 이제 그거 개선을 완벽하게 한 게 아니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그 사정상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대 정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앞열차도 없고 뒷열차도 없는 상황이니까 천천히 가서 자재를 내려놓고 뭐 돌아오는. 그리고 또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사실. 가까우니까요.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어서 했는데 그 지금 이제 가장 그 잘 돼 있는 노선 그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그 노선 경의선 노선인데요. 그게 한 40에서 50km 정도 되고요. 지난번 이제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을 파괴할 때 그 외신 기자들과 한국 기자들을 이렇게 갔을 때 한 13시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굉장히 느리게 한 30km 정도로 갔던. 그러니까 선로 사정이 그만큼 안 좋은 건데. 근데 또 저는 역으로 이렇게 그 풍계리까지 13시간이 걸렸지만 열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있긴 있으니까 심폐소생술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철도가 남아있는 것 자체가 또 고마운 거죠. 아예 뭐 유실됐거나 활용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준비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은 북한의 철도망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구나. 이걸 우선 아셔야 되고 다만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해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근데 좀 개선하고 개량하면 우리 한국 철도와 일단 기본 시스템은 같기 때문에 연결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이 깔려 있으니까 서울역에서 휴전선 넘어서 개성 거쳐서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동해 쪽으로 연결하는 게 또 하나 있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H형 아시안 하이웨이 철도 도로망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한 축이 동해선에서 연결되는 그 북으로 가는 열차인데 지금 이제 그 풍계리 갔던 열차가 바로 그 동해선의 그렇죠. 북쪽 축이고요. 예. 남쪽으로는 원래 이게 양양까지 철도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에서 시작해서 양양까지. 아니요. 지금 북쪽에서 양양 북쪽에서 양양까지. 북쪽에서 양양까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노선이 이제 분단 이후 이 운행을 하지 않다가 60년대에 아예 이제 선로까지 없어져 버리는 선로를 걷어버렸나요? 예, 그래서 그 철도가 다녔던 흔적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지금 남한 최북단역이 제진역이거든요. 제진. 예, 제진 바로 넘어가면 이제 금강산이고 원산, 나진 이렇게 연결되는데 네. 그 제진역에서 강릉까지가 한 100여 킬로 정도 됩니다. 104.6킬로. 예.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건설을 이제 서두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제진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철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남쪽에서 건설을 해야 되고요. 새로 건설하는 거고 이거. 예, 신선으로 건설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일단 완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 타고 가서 강릉에서 이 한북선을 타고 북쪽 동해안을 타고 나진 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철의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게 서울역에서 갈 수도 있지만 부산역에서 강릉까지는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역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또 삼척에서 포항을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건설 중이에요. 예, 2019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산에서부터 지금 구간 동해선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게 뭐 강릉 제진까지 다 포괄하게 되면 부산역에서 한국 동해안을 따라서 북측 지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 동쪽 H의 동쪽 라인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파리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해서 뭐 그렇게 갈 수 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 대목에 와서는 북한보다 준비 부족한 게 우리군요. 예, 동해선은 그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데가 우리가 더 많군요. 북한은 있긴 있는 거고. 예, 있긴 있는 건데 그 보통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과거에도 이제 유럽으로 가는 열차편은 주로 이제 경의선 루트로 많이 갔고. 예, 그래서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물류. 예, 그래서 부산 컨테이너에서 동아시아의 물류 기지 역할을 하면서 유럽까지 가는 그런 이 물류 노선으로서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활성화시키는. 아무튼 뭐 물류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죠. 준비 상태에서 동해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쪽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일단. 예, 동해선은 남측에서 제대로 이제 선로를 완비하고 북측 선로를 개량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죠. 네. 이제 돈 얘기 좀 합시다. 결국은 이게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북한 철도 뭐 북한의 모든 철도망을 다 완벽히 개선한다. 이건 뭐 너무 꿈 같은 얘기고 당장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그 경의선 쪽, 동해선 쪽 주요한 양축만이라도 좀 개량을 한다든지 이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지 과연 추산이 가능합니까? 그건 사실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최근 이제 남북 합의 속에서 북한 철도로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현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일단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 선로가 남아 있더라도 이 선로가 과연 현대철 열차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선로냐, 뭐 선로도 다 새로운 중량 있는 선로로 다 바꿔야 되는 것부터 해서 노반을 그러니까 이 선로를 받치는 또 밑에 어떤 지지 노반 이런 거라든지 뭐 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건축 자재를 누가 또 노동력을 어떻게 또 거기에 들어간 경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이 국제기금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러시아나 중국 또 남과 북한이 같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한 관계처럼 있어서 지금 당장 뭐 몇 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조사부터 해야죠. 해보고 하지만 어마어마할 거란 것만은 사실이죠. 뭐 북한 철도 전체를 개량하고 보수한다고 한다는 것은 시간도 거의 한
50년 이상 뭐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인 경의선, 동해선. 남북이 경의선, 동해선을 먼저 또 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면 뭐 그 한국에서 건설 단가나 이런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실적으로 뭐 경의선 철도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안에도 복원이나 그 보수 과정을 거쳐서 뭐 서울 평양간 전기 열차도 일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한 내 철도 가운데서도 평양 신의주, 평양 개성 이쪽은 좀 나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효과는 어떨까요? 이거를 그만큼의 투자를 하면 물론 뭐 전부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겠죠. 국제기금도 참여할 것이고 중국 자본, 러시아 자본 뭐 함께 이렇게 컨소시엄도 하고 할 텐데 그만큼 투자한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그 투자 대비 효과라기보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대로 번영하려면 이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고요. 또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시간을 두더라도 분담을 해내면서 남북이 공히 이 철도 복원 사업에 나서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보면 남한에도 북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단순히 이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냐 이런 것보다 일단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섬으로 갇혀 있어서 이제 상상력조차 이 제한받았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철도 남북 철도 연결과 대륙 철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한반도에 어떤 새로운 기운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일단 단순히 투자 대비 효과를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뒤로 미루자거나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인프라가 제대로 돼야 북한의 여러 경제적 조건도 나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이 필수적인 사안을 우리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그 잘 준비해서 건설해 나가냐 또는 보완해 나가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이 관련된 무슨 세미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집권 여당 의원들조차도 좀 우려하는 게 현재 우리는 예산 타당성 검사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했을 때 정말 그 효과가 나오는지 검사를 해서 안 되면 예산을 투입 못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엄격히 적용하면 북한 지역 예산 투입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계속 놔두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자본만 다 북한 철도망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일단 그 이제 예비 타당성은 그 현재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체계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진 강릉 구간도 예비 타당성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여태까지 계속 미뤄져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거기 사실 이용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도로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적정한 인구 밀도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뭐 남북 경역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은 예비 타당성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이 건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되고 금방이라도 어떤 이 갈등 구조가 폭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외 조항을 적용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화해 무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제진 강릉 간 이렇게 건설할 수 있고요. 또 북측에 대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자본의 이런 것보다는 남북 중러가 공히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 전체가 변화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짜내는 방법 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듣고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거 하나만
여쭤볼 테니까 서울역에서 신의주 거쳐서 시베리아 연결해가지고 파리까지 간다. 그러면 기차표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원하는 거죠. 과거에 경성역에서 있었죠. 베를린을 갔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가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본선이거든요. 9,288km. 그걸 제가 주로 3등칸을 이용했을 때 36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환율이 더 내려가가지고 30만 원대 초반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발지가 서울이나 부산이어야 하고 또 이 만주 종단철도를 타야 되니까 한국에서 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일정의 키로수가 약간 더 추가돼서 모스크바까지 한 40만 원 정도 3등칸 기준으로 갈 수 있고 또 모스크바에서 그 베를린까지 국제 열차가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드는데요. 파리까지 간다면 한 20만 원대. 그래서 60만 원이면 가네요. 서울이 원래 국제역이었거든요. 서울역 국제선 창구에서 베를린행 또는 파리행을 60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현재의 어떤 운임 체계를 고려한다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며칠 걸려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쉬지 않고 논스톱을 달리면 중간에 내리지 않고 달리면 6박 7일 6박 7일 걸리는데요. 근데 그걸 서울이나 부산에서 가면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는 하루 반 정도. 하루 반. 그리고 베를린에서 파리까지도 하루 정도 해서 초 한 12일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과거에 그 서울에서 그 파리까지가 12, 13일이었어요. 1930년대예요. 그럼 더 짧아졌겠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근데 또 러시아에서는 이 시간을 단축하려고 굉장히 이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 열흘 이내로 주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넉넉히 잡아서 70만 원에 열 하루 정도면 서울역에서 파리 간다. 이거죠? 일단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박흥수 기관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짓고요. 내일 그 좋은 소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